안녕하십니까. 황 작가의 책 읽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종찬 회고록 숲은 고요하지 않다 2권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굉장히 긴 책, 거의 1000페이지에 가까운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끝부분까지 함께 하신 많은 분들, 위대한 도전이었고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근현대사의 많은 부분을, 그리고 그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마지막까지 즐겁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페이지는요 528쪽입니다. 네, 제목은요 통신감청 논란의 뿌리라는 제목입니다. 통신감청은 어느 나라 정보기관을 막론하고 정보 수집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미국의 NSA나 영국의 GCHQ는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광범위한 정보를 은밀하게 수집해 가고 있다. 2014년 세계 최대의 이슈로 등장해 물의를 일으켰던 소위 스노든 사건이 바로 그런 세계 정보기관의 활동상을 입증하고 있다. 네, 여기서 미국 NSA에 관련된 각주를 읽겠습니다. 미 국가안보국, 영어로 National Security Agency는 미국의 중요 정보기관, 이를테면 CIA 중앙정보국, DIA 국방정보국, NRO 국가정찰국, NIMA 국가영상지도국과 함께 미국 5대 정보기관 중 하나다. 그 조직이나 규모가 공개된 적은 없지만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현역 군인과 민간인 38,000여 명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첩보기관이며 CIA의 2배 규모다. 이 기관의 중요 임무는 미국의 해외를 대상으로, 이게 좀 글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해외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해, 제가 고쳐 읽겠습니다. 이런 글이 나오면 참 저를 당황하게 만드는데요. 이 기관의 중요 임무는 미국이, 제가 의를 이로 고쳐 읽겠습니다. 해외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그 대상에는 미국 내에 주재하는 외국 공간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통신감청과 암호해독을 전담하며 1952년 트루먼 대통령 시절에 창설되었다. 본부는 메릴랜드 포트 미드에 위치하며 전문 통신정보 요원들이 전화와 팩스는 물론이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 이메일, 모바일폰, 트위터, 페이스북까지 광범위하게 감청한다. 120여 개 위성을 기반으로 한 감청망인 에설론이 NSA의 촉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SA라는 명칭은 종종 그런 기관은 없다, No such agency 또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not say anything 등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깊게 들어가면요, 이 NSA는 실은 여러분들의 이메일, 여러분들의 트위터 등을 다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SNS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NSA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Believe it or not. 이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보기관의 통신정보 수집 기능에 대해 유난히 거부 반응이 크다. 과거 정보기관의 잘못된 활동으로 국민들이 증오에 가까운 배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세계의 정보통신 기술은 뛰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정보통신 수집 능력은 낮잠을 자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주거지역의 여러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CCTV가 설치되기 시작하던 초기에는 이를 두고 인권 침해다, 사생활 보호에 역행한다는 등의 비난이 수없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만약 CCTV가 없다면
누군가 집에 침입해 절도나 강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을 때 그 행적을 무엇으로 추적할 것인가? 최근에도 귀금속 점포에 침입한 도둑들의 행각이 CCTV에 촬영되어 이를 통해 범인들을 모두 잡아낸 일을 TV 뉴스에서 생생하게 시청했다. 이렇게 CCTV는 이제 우리 생활을 지켜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시비는 일단 잠잠해졌다. 통신정보 수집의 필요성도 CCTV처럼 다시 강조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이다. 1980년 내가 중앙정보부를 떠날 무렵만 해도 불법 감청이 성행했다. 1992년 민자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내가 안기부의 집중도청으로 피해를 보았던 기억도 새롭다. 그 이후 김영삼 대통령의 이른바 문민정부라고 해서 불법 전화도청을 중단했을 것이라고 나는 믿지 않았다. 1998년 내가 안기부장으로 취임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파악한 것들 중에 하나가 통신감청 현황이었다. 그러나 그때 정치인들에 대한 감청 또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음직한 도청 기록들을 안기반에서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아마 철저히 파기했을 것이다. 합법적인 통신감청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법원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다. 나는 새 정부의 안기부장으로서 과거의 감청 대상을 다시 정리한 뒤 새롭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상당 기간 이를 재가하기를 꺼렸다. 그만큼 감청 자체에 김 대통령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과거 통신감청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이를 기피하려 했던 심리는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이상 국가를 경영하려면 국가의 안보와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모든 수단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이를 소신껏 집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김대중 대통령도 세밀히 검토한 뒤 결국 이를 재가했다. 2013년 미국 NSA의 내부 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의 우방국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감청 자료를 폭로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감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당당하게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정보기관들은 공개 정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추가적인 통찰력을 얻고자 한다면서 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정보기관이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강변했다. 네, 이 글은 오바마의 도청, 궤변, 사과커녕 모든 나라가 한다 라는 한겨레 2013년 7월 23일자 기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정보통신 수집활동은 안보 상황에 적응해야 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2001년 9.11 사태가 발발하자 부시 대통령은 NSA에 법원의 영장 없이도 미국 내에서 도청할 수 있도록 승인했으며 테러 분자라는 의심만 나면 즉각 도청하도록 명령했다. 그 이후 알카에다와의 연관이 의심되는 인물이라면 즉각 전화감청이 감행되었다. 이는 미국 헌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었지만 통신감청 전담법원 FISC까지 이런 비상시국을 인식하고 NSA에 인터넷 감시 권한을 확대해 주었다. 부시 대통령은 이런 초법적인 대테러 대책을 합법화하기 위해 미국 애국자법, 영어로 USA Patriot Act A법을 의회에 요청했고 9.11 사태 한 달여 만인 2001년 10월 26일에 발효되었다. 이는 테러 용의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감시와 감청을 할 수 있고 선체포 후 영장 청구도 가능하게 하는 법 위의 법이었다. 우리나라 국가보안법보다 더 지독한 것으로서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통용되던 치안유지법을 방불케 하는 내용이었다. 하버드 대학 로스쿨 나온 민권 변호사로서 인권 문제를 남다리 강조해온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애국자법이 초법적인 내용인 줄 뻔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10년 기한에 한시법인 이 법의 시효를 2015년까지 연장했고 2015년에야 비로소 미 의회는 미국 애국자법을 미국 자유법으로 대체했다. 네, 법 이름은 USA Freedom Act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 이렇게 act는 행동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법적 용어일 때는 법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직 이슬람 국가 같은 과격 집단이
미국에 테러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마당에 법 개정이 시기상조라는 논란도 있었다. 이처럼 미국의 백악관이나 의회는 모두 통신정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물론 미국이라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그 문제를 우리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따지고 검토하는 것이 미국의 풍토다. 그러나 그들은 사생활 보호와 국가 안전 보장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에 대해서도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안보 상황이 긴박할 때는 사생활이 어느 정도 침해되더라도 이를 희생해 안보를 지키고자 노력했고, 또 인권이 지나치게 침해되면 안보 상황과 균형을 맞추고자 의회가 견제해왔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어떠한가? 현재 이동통신에 대한 감청이 공백 상태인 줄 알면서도 이를 개선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작업을 부지하 세월로 미루고 있다. 2015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해킹 문제도 사실 국회가 합법 감청을 허용하는 입법을 해줌으로써 불법 논란을 정리해야 할 문제다. 즉, 국회가 통신기술의 발전 추세에 맞추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합법적인 감청을 허용해주고, 그런 연후에 불법 감청에 대해 철퇴를 가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불비한 법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정보기관은 법이 개정될 때까지 놀고 먹든가 아니면 부득이 불법이라도 감행해 국가안보를 지키려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나는 국회에서 이렇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국회의 무능 이전에 국정원 자체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국민이 국정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도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음 소제목은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 왜 일어났는가입니다. 통신정보란 대개 전화, 팩스, 인터넷 등 유무선 통신 경로를 간섭하거나 감청해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런 통신정보의 수집과는 전혀 다른 분야가 있다. 이를테면 누군가의 대화 현장에 비밀리에 녹음기 또는 증폭기를 부착해 정보를 수집하는 소위 비밀 녹음, 영어로 버깅 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엄격히 말하면 이 부분은 통신정보라기보다 인적정보, 즉 휴민트이다. 이 분야는 현재 엄청난 기술 발달을 이루어 실내에 부착된 기구를 찾아내고 방어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다. 이를테면 원거리에서 유리창의 진동만으로 그 방 내부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한 도청기가 개발되어 있다. 부착한 녹음기의 전원 배터리도 교체할 필요 없이 태양광으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는 고도의 소형 녹음기,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소형 음성 인식 장비 등이 나날이 개발되고 있다. 아무튼 국정원 조직에서도 통신정보 수집 활동과 버깅 활동은 각각 다른 지휘계통이 통제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 버깅을 담당하던 미림팀은 대공정책 담당부서가 관장했고, 통신장비의 수집 기능은 과학정보 담당부서에 있었다. 두 기능의 차이는 직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외국에서는 대외 정보의 수집을 위해 버깅 수단을 이용하고 있지만 과거 안기부의 미림팀은 대외 정보보다는 국내 정보의 수집을 위해 존재해왔다. 미림이라는 이름 자체가 과거 요정의 접대 도우미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요정 접대 도우미들의 협조로 대화 내용에 녹음기를 부착하던 일이 그 후 발전해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미림팀의 활동이란 모든 요정이나 고급 식당에서 손님의 대화를 현장에서 녹음하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그 대상은 누구였겠는가? 정치인, 기업인, 고급 관료 등일 것이다. 이들의 대화를 엿듣고 이를 약점으로 잡아 국내 각 분야의 조직, 기관, 기업 등을 지배하려 했던 것 아니었겠는가? 이는 규탄받아 마땅한 비열한 행위였다. 이런 불법적인 활동을 계속해온 미림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해왔다. 김영삼 정부 초기에는 미림팀이 조직에서 제거되었다. 그러나 그 뒤 되살아났다. 왜 그랬을까? 조선일보 2005년 7월 28일자 94년 미림팀 부활 누가 왜 주도했나에 실린 내용입니다. 안기부 불법 도청팀인 미림의 전 팀장이었던 공운영 씨는 1992년 비밀 도청 조직이 처음 만들어졌고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인 1994년 재구성돼 도청활동을 했다고 자술서에 적었다. 이와 관련해 미림팀 부활과 활동을 담당하고 지시한 사람이 당시 오정소 안기부 대공 정책실장과 이원종 청와대 정무수석, 김현철 씨로 이어지는 경복고 고려대 출신들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이게 신문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1998년에 나는 안기부장으로 취임하면서 미림팀을 조직해서 완전히 제거했다. 그 후 팀장이던 공운영은 미림팀에서 불법적으로 수집한 자료, 녹음된 테이프와 이를 풀어서 만든 녹취록들을 몰래 확보한 뒤 이를 무단히 집으로 반출했다. 그는 이를 미끼 삼아 이권에 이용하려 했고 또 자신의 복직을 위한 지렛대로 삼으려 했다. 공운영이 테이프를 복사해 1999년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과 가깝다는 재미교포 박인회에게 제공한 것도 복직을 위한 행동이었다. 그뿐 아니라 녹취록을 나의 부장 재직 시절의 총무국장 박모씨 사망에게 제공했다는 사실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안기부 엑스파일이라는 이름으로 2005년에 폭로된 사건도 사실은 재미교포 박인회가 공운영에게서 얻은 테이프 가운데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즉 당시 주미대사와 이학수 삼성 부회장 간의 대화를 녹취한 내용을 가지고 삼성 측에 접근해 이권을 챙기려고 공갈하는 과정에서 들통이 나서 벌어진 일이었다. 사건이 터지면서 공운영이 소지했던 녹음 테이프 274개가 압수되었고 녹음의 대상이 되었던 홍석현은 대사직을 사임했으며 이학수와 더불어 조사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여론의 반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공운영이 녹음한 테이프에는 그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빼놓고 최상층부의 지도급 인사 150여 명의 대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김대중, 김종필, 이회창, 이인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 신문사 및 방송사 사장, 재벌 총수, 그 밖의 사회지도급 인사 등의 대화 내용이 모두 들어있다는 것이었다. 만약 이런 내용이 모두 공개되면 대한민국 전체를 와해시킬 수 있는 핵 폭발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여기 안기부 엑스파일이란 게요,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로비를 할 건지, 홍석현 씨와 이학수 삼성 부회장이 그 소위 떡값을 어떻게 줄지 등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폭로하는데 이제 노회찬 의원이 나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삼성과의 싸움을 벌입니다. 그리고 의원직이 나중에 이제 박탈되기도 합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도 상당히 난처해졌다. 우선 엑스파일이라는 핵폭탄이 터졌을 때 그 자신이 떠밀려 갈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한 전국의 혼란은 불문가지였다. 둘째, 그가 2004년 12월에 예상을 뒤엎는 빅카드로 홍석현을 주미대사로 임명한 이면에는 장차 그를 유엔 사무총장으로 진출시킬 포석이 담겨 있었는데 이런 구상이 송두리째에 날아갈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이를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열심히 찾았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 놀랍죠. 그러니까 홍석현이라는 그 중앙일보 회장이 주미대사를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를 지금 역임했습니다.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오른쪽에 지금 지난 2005년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 당시 검찰 수사 라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김종빈 검찰총장이 있고요.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 황교안 2차장, 서창희 공안 2부장, 그 밑에 고병민, 김병현, 박형철, 그 다음에 김웅 검사. 그러니까 김웅은 지금 국회의원이죠. 그 다음에 박형철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그 검사입니다. 그리고 정재호, 이용주, 오영신, 이용주 검사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여수 출신 그 국회의원입니다. 예스 노로 청문회 때 주목을 받았던 그 사람입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읽었나요? 다시 읽을까요? 노 대통령은 이를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열심히 찾았다. 2005년 7월 27일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불법 도청 행위이고 다음이 테이프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엑스파일 내용보다는 엑스파일이 만들어지고 유포된 배경, 즉 불법 도청 행위의 수사의 중심을 두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사건을 공안부에 배정했다. 공안부는 대공, 선거, 학원, 노동사건을 처리하는 부서다.
사실 X파일에 담겼음직한 내용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 고위층에서 벌어지고 있던 유착관계일 것이므로 그쪽에 초점을 맞출 경우 이 사건은 특수부에 배당해야 했을 것이다. 네, 그 부연 설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에 각주, 홍석현 주미대사에 관련된 각주인데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주미대사로 내정되었다는 발표는 2014년 12월 17일에 있었고 아그레망 괄호 열고 대사 파견 상대국의 동의를 받아 정식 대사로 임명된 것은 2005년 2월 15일의 일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그레망은 이제 어그리먼트를 불어로 읽은 걸 아그레망이라 합니다. 그때 국민의 정서는 어느 쪽이었나? 안기부 엑스파일에 대해 여론조사한 결과 전면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74.2%에 이르렀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을 모두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63%였다. 국민은 수사당국과 전혀 다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국정원이 중점을 두었던 부분도 어떻게든 엑스파일의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이런 가운데 8월 1일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나와 이 사건 조사에 중간 보고를 했다. 그때까지도 김 원장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불법 도청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중 여론은 여전히 만만치 않았다.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정치적인 이유로 덮으려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8월 3일 노무현 대통령은 터져나온 진실을 덮어버릴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진상을 밝히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김홍기 국회의장은 도청 테이프의 공개 내용에 대해 일부에서는 고문에 의한 자백이 무효이듯 불법 도청 자료는 법적으로 쓸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라고 전제하면서 이런 의견들을 고려해 볼 때 테이프의 내용 공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네,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밑에 각주가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를 법정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독수독과, 즉 독이 있는 나무에서 나온 과일에는 독이 있다는 원칙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게 제가 이제 원론적으로는 이런 내용을 밝히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밝혔을 경우의 파장과 정보기관의 기능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정치적으로 선명해지기 위해서 야 개혁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야 다 까자. 하지만 그 후에 발생되어질 이 국가적인 정보 자산의 붕괴 그리고 그 이은 파장 이런 부분은 상당히 또 어려운 거죠. 네, 이게 참 복잡한 일입니다. 이렇게 여론과 수사당국 간에 그리고 주요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 의견이 복잡하게 엇갈리고 꼬여가는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와 김승규 국정원장은 엑스파일 내용 공개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맞불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다. 말하자면 지금 타는 산불을 끄기 위해 맞불을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다. 8월 5일 김승규 원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김대중 정부에서도 불법 도청이 있었고 그동안 부인해왔던 휴대폰 도청도 있었다는 내용을 자백이라는 형식으로 발표했다. 이 맞불은 효과가 있었다. 네, 각주를 읽겠습니다. 김승규 국정원장은 발표문에서 저희는 진실만이 힘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정직한 고백만이 저희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를 싣고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세계 인류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로 태어나는 진정한 전환점이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전제하면서 불법 감청은 2002년 3월 이후 완전히 근절되었습니다. 라고 밝혔다. 네, 이제 위에 맞불의 내용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사전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고 한다. 국정원이 이를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은 노 대통령의 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이야기다. 이를 계기로 도청 전국의 칼끝이 DJ 시절까지 겨냥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나온 도청 파문은 주로 김영삼 정부 때 일이었고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 후보나 삼성그룹 등이 관계된 것들이었다. 한나라당이 수세에 몰렸던 것도 이 때문이다. 오히려 여권은 공개적으로 DJ 정부 출범 이후엔 국가기관의 불법 도청이 사라졌다고 말해왔다. 국정원 발표는 이를 뒤집은 것이다. 청와대 측은 이날 불법 도청 진상규명에서 예외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정권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DJ 정부라 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네, 이 기사는요, DJ 시절도 공개하라는 노 대통령의 승부수 외 조선일보 2005년 8월 6일자에 실린 내용이었습니다. 전국은 걷잡을 수 없이 대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었다. 동교동 측에선 즉각 국민의 정부에서 불법 감청이 있었다는 국정원의 발표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미림팀 불법 도청의 핵심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전 5년간 벌어진 일인데 왜 엉뚱한 방향으로 불똥을 튀게 했는지 유감을 표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김성재 씨는 국정원 발표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힘들다 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YS 정권 시절에 미림팀을 수사한다고 해놓고 이 사건은 어디론가 사라진 가운데 졸지에 DJ 정무원 죄인이 되고 말았다 라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하여튼 김승규 원장의 기자회견 이후 여론의 초점이 김대중 정부의 불법 도청 문제로 완전히 바뀐 것만은 분명했다. 그 뒤 어떤 일이 벌어졌나. 당시 해외에 체제 중이던 나는 급거 귀국했다. 그리고 8월 22일에는 김대중 정부 시절의 임동원, 신건 전직 원장과 함께 국정원을 방문했다. 우리는 합법적인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라 했지만 불법 감청은 언감생심,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한마디 불쑥 던졌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사람을 잘 써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김 원장은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는 가운데 입가에 냉소를 띠는 듯 했다. 그 순간 나는 김은성 차장을 두고 하는 말이군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 숨겨진 내막이 있음을 간파할 수 있었다. 그 후 국정원 도청 사건 수사는 원 내에서 감청을 담당했던, 여기서 원이란 얘기는 국정원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직원들은 출근하면 감찰실로 불려가 닥달을 당했다. 불법 도청 사실을 한 건이라도 고백하라고 강요했던 것이다. 검사 출신의 원장으로 와서 국정원 직원을 모두 범죄인으로 만들고 노무현 정부의 수족이 되어 이 기관을 박살내려 하는군. 직원들 사이에 이런 불평이 터져나왔다. 이런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서서히 불법 도청 사실에 전모가 드러났다. 네, 다음 소제목은 구악에서 손 씻겠다. 다짐하고 옛날로 돌아간 국정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99년 5월 내가 국정원장을 그만둔 지 1개월도 채 안 되어 천용택 신임 원장은 라종일 1차장, 신건 2차장, 문희상 기조실장을 모두 물러나게 했다. 나는 후임 인사를 보면서 국정원이 조만간 옛날 정보부나 안기부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라종일 1차장의 후임은 육사를 나오고 주 프랑스 대사관 무관과 정보사령관을 역임한 권진호 장군이었다. 문제는 신건 2차장 후임으로 온 엄익준이었다. 그는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분해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노란 봉투에 넣어 몰래 동교동으로 전달한 장본인이었다. 정보기관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무단히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팔아먹은 자였다. 이런 행동은 정보기관에서 가장 타기하는 배신 행위다. 한 번 배신하면 언제든 배신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나를 국정원장으로 지명했을 때부터 엄익준을 기용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나는 배신자는 불가라는 입장에서 그를 기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엄익준은 원외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최측근에게 접근해 차장 자리로 권토중례했다. 김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의 실패는 이때부터 이미 불보듯 분명한 일이었다. 엄익준을 차장으로 기용한 뒤 드러난 추악한 모습의 첫 케이스는 소위 수직임 사건이었다. 1987년 홍콩에서 윤태식은 자기 처를 죽인 뒤 북한으로 도주하려 했으나 북한 측이 그의 말에 신빙성이 없는 것을 보고 그를 수용하기를 거부했다. 윤태식은 다시 한국으로 와서 북한 대사관이 자기를 납치하려 기도했다고 거짓말했다. 당시 안기부는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거리로 삼으려 했다. 하지만 죽은 처의 친정에서 윤태식을 고발했다. 이 사건은 과거 안기부가 저지른 악질적인 은폐 조작 사건이었다. 굳이 새로운 국정원에서 개입해 이 사건을 은폐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엄익준은 이를 은폐하려다 들통이 났다. 이를 시작으로 엄익준과 그가 사망한 뒤 차장인 된
김은성, 그리고 그들의 수하로서 이권에 가담한 김형윤 경제단장, 정성홍 경제과장 등이 저지른 사건은 실로 어마어마했다. 이들은 모두 김대중 대통령의 최측근 인척 또는 동교동의 말단 참모들과 한 통속이 되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부정부패 사건은 2001년 말과 2002년 초 각종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폭로되어 국정원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차장들의 비호화에 불법 감청도 자행했을 것임은 쉽게 짐작이 갔다. 국정원을 개혁하기로 해놓고서 왜 이런 부정 게이트가 꼬리를 물었을까? 이런 게이트에 멍이 들 대로 든 김대중 정부는 차장에서 물러났던 신건을 다시 원장으로 기용했다. 신 원장은 법조인으로 노련했다. 그는 무엇이 원인인지 핵심을 알고 있었다. 그는 취임하면서 김은성 차장부터 드러내고자 결심했다. 하지만 그 세력의 뿌리는 깊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신 원장의 인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특히 신 원장이 신경을 쓴 부분은 불법 감청 문제였다. 그는 우선 그간 진행해온 휴대전화 감청기술 연구를 중단시켰다. 사실 휴대전화 이용자 수가 점점 늘어나는 형편에 그 연구를 중단한다는 것은 시대 추세를 거스르는 일이었다. 2002년 3월에 신 원장은 지금까지 개발해온 휴대전화 감청 장비 일체를 실제 용광로에 집어넣어 완전히 파기 처분했다. 그리고 원내에서 자신도 모르게 진행되는 불법 도청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개혁 의지를 보여주었다. 당시 나는 신 원장이 장비를 파괴했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대공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해 그에게 문의하기도 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지금 장비로는 제대로 휴대전화를 감청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당당하게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선진국처럼 합법적으로 감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길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누가 국민의 정부 역대 국정원장들의 개혁 의지를 알아주겠는가? 임동원, 신건 원장이 그처럼 국정원의 개혁을 위해 노력했는데도 김순규 원장의 발표는 완전히 역대 원장의 개혁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다. 안기부 엑스파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여론의 화살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정원으로 향했다. 노무현과 김승규의 초점 돌리기 시나리오는 성공했다. 그 무렵 한 언론은 노무현 정부 국정원의 아마추어 지휘부가 세계 정보기관 가운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른바 고해성사를 해서 자충수를 두었다고 조소를 퍼부었다. 네, 다음 글은요. 엑스파일 이후 국정원 어디로 가나? 아마추어 지휘부, 자충수, 궁지, 월간 중앙 시오로에 실린 내용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고해성사와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켜본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의 심경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특히 현직에 있는 인사들은 동요의 수준을 넘어 공황 상태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정도다. 국정원 인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내부적 갈등 및 전현직 직원들의 갈등 가능성이다. 네, 이게 월간 중앙에 실린 내용이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2005년 10월 6일 김은성 전 차장이 긴급 체포되었다. 하지만 김은성은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그는 안기부 엑스파일 수사는 김영삼 정부 시절 미림팀이 저지른 불법적인 사건을 다루는 것인데 왜 검찰의 칼끝이 자기를 겨냥해 속죄양으로 삼으려 하느냐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풍부한 정보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도청을 했다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올바른 판단이라는 표현에 폭발력이 있었다. 김 전 차장은 대통령의 측근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온 것이 사실이었다. 측근은 대통령의 자제들과 왕년의 비서진을 포함한 동교동계에 속한 인물들이었다. 김승규 원장이 엑스파일을 피하려다 더 큰 화를 저지른 것이었다. 파출소 피하려다 경찰서로 들어간 격이었다. 검찰은 김은성 전 차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이어서 전직 원장들, 그 중에서도 김은성이 차장으로 있던 시기에 임동원과 신건 원장을 표적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 두 원장의 입장은 난처했다. 일단 김은성이 자신이 저지른 불법 도청을 폭로한 마당에 원장 입장에서 도청이 없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차장이 저지른 일이라 몰랐다고 말하기도 어려웠다. 완전히 바가지를 썼다. 두 원장을 구속함으로써 엑스파일 공개 문제는 완전히 뒷전으로 밀렸다. 정권은 눈앞에 닥친 위기를 그렇게 넘겼으나 국가정보기관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더욱이 김은성 전 차장의 광범위한 불법 도청이 드러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사생활 일부까지 공개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다. 나도 증인으로 자청해 재판정에 나섰지만 김승규 원장과 검찰이 짜놓은 시나리오는 참으로 교묘했다. 국정원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통신정보 수집 기능을 낱낱이 재판정에서 털어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차장이 시인한 마당에 전직 원장이 알 수 없는 정보 노름의 경위를 설명하려면 부득이 김대중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까지 거론해야 할 형편이었다. 사실 원인은 거기에 있었다. 동교동 일각에 무리한 도청의 원인을 제공했고, 다시 읽겠습니다. 동교동 일각의 무리수가 도청의 원인을 제공했고, 차장들이 이들과 한통속이 되어 저지른 사건이었다. 결과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와 똑같이 김대중 대통령 최측근의 국정농단이 벌어져 전직 국정원장들이 망신을 당하고 구속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국정원의 개혁은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시나리오가 결과적으로 김대중 전임 대통령의 명예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는 점을 뒤늦게나마 알아차리고 임기 말에 임동원, 신건 두 전직 원장의 사면 복권을 단행했다. 이런 불상사가 벌어진 가운데 통신비밀보호법의 자물쇠는 굳게 잠겼다. 간첩들이 마음대로 통신을 이용해도 속수무책이고, 마약이나 테러 등 국제범죄가 날이 갈수록 악랄해지는데도 정보수사기관이 통신감청이라는 무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고 있는데도 국민 자신은 그 실상을 모르고 있다. 네, 이종천 원장님이 아주 화가 많이 났네요. 이 문제에 관련돼서. 네, 다음 소제목은요. 이제 떠날 때가 되었구나입니다. 1999년 1월 21일 국회에서 법률 제5681호로 국가정보원법이 통과되어 나는 그날부터 자동적으로 국가안전기획부장에서 국가정보원장이 되었다. 1961년 6월 10일 중앙정보부로 창설된 이 기관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난 뒤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약 1년여의 심사숙고 끝에 1980년 12월 31일 국가안전기획부로 개명했다. 그러다가 여야 간의 정권교체로 과거 안기부로부터 철저하게 탄압받았던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날부터 국가정보원으로 다시 출범한 것이었다. 돌아보건대 국정원으로의 개명은 과거의 안기부가 문패만 바꾸어 단 것이 아니라 정치 공작으로 얼룩진 과거의 쓰라린 전비를 반성하고 극복해 새롭게 거듭난다는 의지가 담긴 이름가리였다. 그래서 전비란 얘기는요, 앞에 있었던 비리를 줄여서 전비라고 했습니다. 원운도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과거의 것을 버리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정보는 국력이다로 개정했다. 여기에는 특히 정보 소홀로 외환위기를 초래함으로써 우리 국력에 엄청난 손실을 입혔다는 반성이 짙게 깔려있기도 했다. 나아가 기관명의 영업 표기도 정보의 원활한 소통으로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뜻을 담아 바꾸었다. 즉 종래와 같은 기관, 즉 에이전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한다는 뜻에서 내셔널 인텔리전스 서비스 NIS로 바꾸었다. 이 모든 작업은 과거의 음습한 유습에서 벗어나 명실공히 국민과 함께하는 정보기관으로 재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었다. 나는 아마 이 기관이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그리고 국가정보원으로 변하는 동안 세 개 명칭의 기관에서 모두 근무한 유일한 기관장이지 않나 생각한다. 그동안 이 기관은 국가안보에 천병 노릇을 했다지만 오욕의 역사도 많았다. 과거 삼성 개헌을 위해 이면에서 압력을 가하는 무서운 기관으로 군림했고, 남북 대화를 기화로 유신 정권을 탄생시키는 주역 노릇도 톡톡히 했다. 그뿐인가. 김대중 납치 사건,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등 참으로 많은 어두운 역사의 중심에 서면서 국민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과거 요명에서 과감히 벗어나 오로지 국가안보만을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하지 못하고 대선 때마다 북풍 사건, 총풍 사건 등으로 얼룩졌고, 그 뒤로는 대선 개입으로 원장이 구속되는 등 정치 개입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 기관에 청춘을 바친 나는 그동안 사명감을 가지고 개혁 작업을 몇 차례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에게서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이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개혁의 칼을 든 일은 없었다. 이제 회고해보니 나름대로 일을 많이 했다고 자부해도 될 것 같다.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들어보자. 하나,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10% 남짓 축소했다. 특히 국내 정보 파트를 대폭 줄이면서 해외, 북한 과학정보 및 대공수사의 영역을 넓혔다. 하나, 정보활동의 결과 수집, 분석된 정보를 필요한 부처, 기업,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데 앞장섰다. 하나, 정보관리 분야를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집중 보강해 부원들이 원활하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 직원들의 정신적 표상을 과거 일제치하에서 백성을 억압하고 감시하던 특무나 고등계가 아닌 진정으로 나라를 구하려고 노력한 애국적 독립투쟁의 전통과 연결시킨 데도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그 상정으로 김구의 한인애국당, 친체호의 의열단을 표상으로 삼았고 나라의 대외 개방을 상징하는 광개토 왕비를 정문 앞에 세웠다. 이런 1차적인 작업을 마친 뒤 나는 언제 이 기간에서 명예롭게 떠날 것인지를 고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차에 내 마음을 결정적으로 흔든 몇 가지 일이 있었다. 첫째, 내가 국정원장직을 이용해 차기 대권을 노린다는 소문이었다. 사실 국정원장으로 임명되기 전 나는 서울시장에 도전할 준비를 해왔다. 애초 출마에 반대하던 아내도 결정적인 고지를 향해 가자라는 나의 의지를 이해하고 마음을 정리해가던 중에 털컥 안기부장으로 임명되었던 것이다. 나는 정보기관의 생리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아온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에서 정보기관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큰 구상 아래 이 인사를 수용했다. 나 스스로 여러 차례 하다 말다 반복한 정보기관 개혁의 해묵은 숙제를 이 기회에 마무리해 역사에 기록을 남기고 싶다는 욕망도 없지 않았다. 개혁 초기에 김 대통령과 나는 이 기관을 국민이 사갈시하는 포갑기관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대인들이 믿고 의지하는 모사드처럼 만들기로 합의했다. 주변의 가상적에게는 무서운 존재이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사랑받는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고자 말이다. 그러나 그 기관의 간섭이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유수배 관행이 실무에 작용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관성에 빠진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때마다 나나 김 대통령 모두 우리가 이런 거 극복하기 위해 하자는 것 아니었나 하고 되뇌면서 손을 털곤 했다.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수시로 국민에게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이 기밀사항이 아닌 한 공개해 협조를 받아야 했다. 국민에게 김대중 정부의 국정원이 달라졌습니다 라고 다짐하곤 했던 것은 앞으로 다시 후퇴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퇴보를 막는 일이기도 했다. 이를 위해 나는 적극적으로 대외 활동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 대선 때 인강 김대중에게 적의를 품었던 보수 세력을 김대중 편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내가 집중적으로 맡았다. DJP 연대가 성사되어 상당 부분 오해가 풀리긴 했지만 김대중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아직 남아있었다. 나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이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기도 전에 내곡동 청사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들로부터 전화조차 받기 어려워졌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이들과의 유대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었다. 국민회의 내에는 이런 보수 진영에 접근할 만한 인사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들을 찾아다니며 당신들이 알고 있던 김대중에 대한 정보는 상당히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하곤 했다. 우리의 개혁 작업을 언론기관에 제대로 알릴 필요도 있었다. 과거 정부에서 하지 못한 이런 개혁이야말로 김대중 정부의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 때문에 동아일보 편집 부국장을 역임한 황재홍을 국정원의 공보관으로 기용했다. 1998년 6월 8일에 이례적으로 관훈 토론회 조찬회를 열어 국정원 개혁 작업에 대해 열심히 설명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여전히 국정원은 태생적 한계가 있는데 말대로 개혁할 수 있겠느냐며 비꼬는 논조가 많았고 과연 무엇이 달라질지 두고 보자는 심사가 가득했다. 김대중 정부 내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 처할 부처가 없었다. 굳이 따지자면
청와대나 문광부가 이런 임무를 수행해야 했지만 그들은 정부 출범 초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지향하는 그림을 제대로 파악하기에도 바빴다. 이렇게 과도기적 상황에서 동분서주하는 나의 활동이 보기에 따라서는 비밀 정보기관의 장으로서는 너무 공개적이고 이질적이었을 것이다. 너무 설쳤다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었다. 이런 허점을 비집고 내가 국정원을 나의 정치적 발판으로 도모한다는 모략이 나왔던 것이다. 무릇 어떤 권력자도 품속에서 턱 밑까지 치고 올라오는 부하나 참모를 원치 않는 것이 권력의 생리다. 아무리 권력자의 그림을 대신 그려주는 대행자라 하더라도 그 선을 지켜야 했다. 나는 때로 그분이 손대기 어려운 부분을 대행하고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 때문에 깊게 생각지 못한 측면도 있었던 것 같다. 나의 정치적인 야망에 국정원장직을 활용한다는 비난은 전혀 사실이 아니지만 어떤 점에선 내가 김대중 대통령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고 여겨졌다. 그 순간 나는 활동을 자제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분과 대통령 선거 때처럼 한몸같이 지내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언제쯤 명예롭게 퇴진하는 것이 좋을지 신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둘째, 해가 바뀌면서 김대중 대통령 측근 가운데 호남 출신들이 영역을 넓혀 가는데 내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정권 교체 후 권력의 노른자위로 꼽히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정원장을 맡은 사람이 호남 출신이 아니고 과거 정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더구나 자민련과의 공동정부여서 호남 출신의 진출 기회가 반감되었는데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느냐는 불만의 소리도 집요하게 들려왔다. 특히 국정원 인사에서 호남 출신 가운데 발탁 또는 배려된 케이스가 없는 것도 측근들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대목이었다. 이 말은 전남 신안 출신의 김모에 대한 이야기였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는 지난 대선 말기에 김대중 용공조작에 항의하다가 집중 감시를 받게 되자 마침내 안기부 파일을 외부에 들고 나갔던 당사자였다. 그 뒤 감찰실에서 그를 구금하고 징계 절차를 거쳐 퇴직시킨 바 있었다. 내가 원장으로 재직할 때 여러 사람이 교대로 찾아와 그의 복직을 요구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조사해보니 그가 들고 나간 문건은 안기부의 대선 개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안기부 새 청사를 건설할 때의 비리에 대한 것이었다. 이런 직원을 복귀시키는 것은 당시에 대량 감원 조치에 역행하는 처사여서 나는 거절한 바 있었다. 또 어믹준 차장도 직무에서 얻은 안기부 내의 문건을 대선 시기에 김대중 후보에게 바쳤다. 아무리 우리 편에 유리한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수 없었다. 배신자는 또 배신하는 법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나에게 애둘러 그를 활용하라는 암시를 주었지만 나는 그에게 외곽단체를 맡으라고 권했고 그는 거부했다. 그 뒤 어믹준이 몇몇 당내 인사들에게 접근해 국정원 내부 동향을 일일이 고해 바친다는 정보도 있었다. 이런 일도 있었다. 당대 한 유력 인사는 1998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의 최병렬 후보에게 밀린다는 것이 드러났다. 김 대통령은 이런 정보를 접하고 내가 주례보고차 청와대에 갔을 때 나에게 서울 지역 여론을 물어본 일이 있다. 이는 정치 개입 차원이 아니라 내가 서울시장 출마를 고려한 적이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질문이었다. 나는 그 정보가 과히 틀리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후임은 누가 좋겠냐고 하기에 나는 경험이 풍부한 고건 총리가 나가면 판세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즉석에서 답을 했을 뿐이다. 그 뒤 김대중 대통령은 여러 곳의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최종적으로 고건으로 후보를 교체했다. 이 일로 그 유력 인사는 나에게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누차 이야기했지만 이는 안기부의 선거 개입으로 일어난 일도 아니고 내가 그에 대해 고자질한 것도 아니었다. 1998년 한 해가 지나면서 이런 요소들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서서히 나에 대한 불만으로 집약되었다. 이종찬이 원장으로 있는 한 호남 출신은 과거나 마찬가지라는 노골적인 불만이 표출되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인사에 관한 한 지역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 불만이 될 줄이야. 우리가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 대통령 되면 전국의 면장까지 호남 사람으로 바뀐다는 악성 루머에 얼마나 시달렸나. 그래서 절대로 지역 편중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대통령을 용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이것은 나의 순진한 생각이었을 뿐
대통령 자신이 그렇게 공약할 당시와 비교해서 많이 흔들렸다. 그분은 내가 호남 사람을 더 기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너무 홀대받았으니 정상화하라는 것이에요. 라고 했지만 나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내가 물러난 뒤 단행된 국정원 인사가 이를 증명했다. 그렇게 요직을 차지한 국정원의 차장, 실장, 단장, 과장 등이 그 뒤 동교동계 인사들과 밀착해 각종 게이트를 저지른 것은 더 언급할 필요가 없겠다. 내가 그만둘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게 된 세 번째 계기는 김대중 대통령이 원하는 국정원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회의가 든 데 있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나는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 걸핏하면 국민이 중앙정보부를 무서워해야 한다라는 라고 요구하는 데 저항감을 가졌었다. 이 말이 결국 모든 정치 사건의 주범이었다. 남산에서 왔다고 하면 울던 애도 울음을 그치고 산천초목이 떤다고 하지 않았나. 정치인도 남산이라면 오금을 펴지 못했고 기업인, 은행장, 공무원 모두가 무서워했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무섭기는 무서웠다. 1971년 12항명 파동 때 여당의 중진들이 잭소리도 못하고 줄줄이 끌려와 고문당하고 수염 뽑히고 의원직 사퇴서를 썼다. 김대중 납치 사건이 일어난 것도 박정규 경호실장이 이우락 정보부장에게 도대체 정보부를 무서워하지 않으니 김대중이 동경에서 반환 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한마디 하자 이우락이 각하의 방침이라고 생각해 무리한 줄 알면서도 백주의 도쿄에서 납치 사건을 강행했던 것이다. 나는 중앙정보부를 무서워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불길한 예감을 느끼곤 했다. 박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 궁정도 안가에서 이 세상을 버리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도 바로 이것이었다. 그 무렵 김영삼 재면 파동의 여파로 부마 사태가 벌어졌고 이런 저항을 바탕으로 한 김영삼의 반유신 활동을 제어할 수단이 없었다. 박 대통령 불같이 화가 치밀었다. 궁정동 안가에서 술판이 벌어지기 직전 TV뉴스로 김영삼 관련 보도를 본 박 대통령은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정보부를 무서워하지 않으니 그렇지 라고 김재규 정보부장을 꾸짖었다. 거기에 덩달아 차지철 경호실장이 데모가 일어나면 탱크를 동원해 깔아뭉개야 한다고 말하자 참다 못한 김재규가 버러지 같은 놈이라고 욕하며 감춰두었던 권총을 뽑아 쐈던 것 아닌가. 국가정보원이 무서운 존재라는 인식은 국민이 아니라 적진에서 느껴야 한다. 유대인을 학살한 주범 아돌프 아이만을 그가 숨어 살던 아르헨티나에서 지도새도 모르게 납치해 텔아비브에 이스라엘 법정에 세웠던 능력에 나치 잔당은 치를 떨었을 것이다. 한편 1972년 9월 5일 미넨올림픽 선수촌에 검은 9월단 테러 분자들이 침입해 이스라엘 선수 11명을 납치해 학살한 사건이 발생하자 모사드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테러 분자 14명을 차례로 제거했다. 이런 스토리는 영화로도 소개되어 큰 화제가 되었다. 모사드는 진정 적에게는 무서운 존재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한없이 사랑받는 기관이었다. 1999년 4월 16일 청와대에 가서 김 대통령에게 주례보고를 했다. 보고에는 총풍 사건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김 대통령은 몹시 불쾌하다는 반응이었다.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인데 아직 1심 재판도 끝나지 않고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거요 라고 힐문했다. 그리고 이어 요새 국정원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라고 한마디 덧붙였다. 나는 이 말에 질겁했다. 이건 김대중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닌데. 그 순간 나는 이제 이 직책에서 떠날 시기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 뒤 곰곰이 생각해봤다. 지금까지의 국정원 개혁 방향은 분명 안으로는 국민에게 사랑받고 밖으로 가상적이나 다른 나라의 물샐 틈 없는 정보활동으로 무서우면서도 존경받는 기관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포갑기관이 아니라 외경받는 기관이 되자는 것이었다. 여기서 외경이란 얘기는 두려우면서도 존경받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김 대통령이 국정원을 무서워하는 운운한 것을 보면 혹시나 예전과 같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라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혹시 그간 나의 활동에 대해 너무 정치적이라는 오해가 쌓인 결과인가? 어느 쪽이든 기회가 오는 대로 물러나야 할 것 같았다. 그렇다고 사의를 표하는 것은 정면으로 대드는 모양새일 것이고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것이 김 대통령과의 관계를 그나마 좋게 유지하는 길일 것 같았다. 김준곤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나의 의사를 표했다. 2000년 국회의원 선거에 다시 지역에서 출마하려 한다고
핑계를 대면서 이에 대해 의견을 묻는 형식을 취했다. 그 뒤 다시 정계로 돌아갈 시기를 꼽고 있었다. 드디어 1999년 5월 24일 김중호 실장이 전화로 나의 퇴임을 알려왔다. 그때 심경을 담은 나의 일기를 인용한다. 나는 여러 날을 두고 고민해왔다. 여기에 있는 것이 편하고 즐겁고 또 행복하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삶을 깎아먹는 나날이다. 나는 왜 작년에 서울시장 선거를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여기로 오기로 했던가. 나는 정말 이제 스파이 치프란 소리를 그만 들어야겠다. 20여 년 전 내가 중정 인사과장으로 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을 깎아먹는다는 강박관념에 못 이겨 나의 전공인 구아 과장으로 옮길 때 모든 사람들이 1등 과장 자리를 팽개치고 힘도 없고 매력도 없는 구아과로 간다고 괴이하게 생각했다. 여기서 구아는 유럽과 아프리카를 관장하는 과장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어려움을 이기고 드디어 부국장으로 올랐고 드디어 세상이 바뀔 때 총무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오늘날 나는 정보원장직을 그만두고 다시 험악한 정치판, 야전으로 돌아가면서 바로 그때와 똑같은 심경이다. 운명은 도전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고 1999년 5월 26일 퇴임식을 가졌다. 그간 나는 개혁을 한다고 몇 번이나 국가정보기구를 고쳤지만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험이 있었는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네, 에필로그입니다. 이제 이 책이 본문이 다 끝났고요. 마무리 글입니다. 아직 남은 일들. 첫 번째 제목은 미완성의 회고입니다. 지난 몇 년간 숨가쁘게 원고를 써왔다. 나의 80년 인생을 반추하고 그동안 갈무리에 두었던 기록들을 꺼내보면서 꽤나 열심히 정리했다.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이 원고에 지필해 두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다. 이것은 분명히 미완성 회고록이다. 나는 본래 나에 관한 모든 기록을 실록으로 남기고 싶었다. 그런 애초의 취지에 비춰볼 때 아직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다. 더욱 아쉬운 점은 이 회고록이 사건 위주로 기술되다 보니 그 시대마다의 정신이 별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역사는 시대사건, 개인사건, 사건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다시 읽어야 되겠네요. 역사는 시대사건, 사건이 아니고 시대사건, 개인사건, 사건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을 관통하는 정신을 찾아내는 것에 본령이 있을 것이다. 이를 찾아내고 표현하는 데 스스로 설정한 시간의 제약을 받았다. 올해를 넘기지 말자는 다짐 때문이었다. 이에 따른 나 자신의 불만도 해소하지 못한 채 미흡한 작품을 세상에 내놓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미완성 교향곡도 그 나름대로 뜻이 있다고 하지 않는가. 미완성의 역정을 통해 나를 돌이켜보는 일도 중요하다. 마치 깨진 거울로 나를 볼 때 오히려 중요한 진실을 얻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몇 가지 제약 요소입니다. 앙드레 말로는 자신의 역저 반회고록에서 회고록을 두 가지로 분류했다. 하나는 역사적 사실들을 자기 체험을 바탕으로 그대로 기록해 놓는 것이다. 실례로 드골의 전쟁 회고록이나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의 원작이 된 지혜의 7기둥이 그렇다. 다른 하나는 사실 자체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저변에 흐르는 욕망, 회오, 절망, 환희 등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이를 심층적으로 살피고 분석해 내놓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앙드레 지드의 인간 탐구가 그 신뢰가 될 것이다. 인간의 허약성 또는 야수성을 자기의 것으로 표현하기가 두려워 소설이라는 형태로 객관화하기도 하는 것 같다. 내가 그런 경지까지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건마다 당시의 정황과 내가 생각하는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야 했을 것이나 그렇게 하는 데는 시간적인 제약 외에도 몇 가지 제약이 더 있었다. 첫째, 알다시피 나는 20년간 정보기관에서 생활했다. 나는 퇴직할 때 직무상 지득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서약했다. 이 서약 때문에 쓰다가 덮어둔 부분이 많다. 정보기관과 관련하여 이 회고록에 소개된 내용들은 이미 세상에 알려져 있는 것들 중에서 일부만 골라 그 내용과 결과 그리고 그에 대한 약간의 소견을 기록하는 수준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나 스스로 자기 검열을 했던 셈이다. 둘째,
회고록을 쓰려면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에 접근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불가피하게 제3자가 거명되는 것이 문제였다. 나는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하는 전제, 즉 진실성, 공익성, 상당성 등의 원칙을 고려하면서 그 이야기와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을 우리 사회의 한 부분으로 보고 기술했다. 하지만 붓이 꼭 그렇게 논리적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혹시 본의 아니게 오해나 비판이 제기된다면 그것은 내가 감수할 문제다. 다만 최대한 개인의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했음도 이해해주면 좋겠다. 셋째, 가까운 과거의 일들 중에 아직 그 사실관계와 의미 연관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꽤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 대목들은 이 회고록에 담을 수 없었고 훗날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내가 국정원장직에서 물러난 뒤 2000년에 김대중의 신당 창당, 그 뒤 나의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총선 시민연대의 낙선운동, 그리고 악정고투 끝에 낙선 등으로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아직 나 스스로 그 맥락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에 앞서 1999년 10월에 공개된 이른바 언론대책 문건과 관련된 논란도 나는 함정에 빠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배경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네, 다음 소제목은 정계 은퇴 뒤의 생활입니다. 나는 2000년 정계에서 은퇴했다. 그리고 하와이 동서문화센터에 조이제 박사가 마련해준 동북아 경제연구소의 연구실을 중심으로 내가 그때까지 살아온 분야를 벗어나 한국 경제를 공부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읽고 싶었지만 기회를 잡지 못해 읽지 못했던 책들을 실컷 읽었으며 또한 생각하고 기록하고 토론했다. 그 내용은 이런 것들이었다. 우선 하와이에서 집중적으로 모색한 내용은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의 허브로 만들면 미래의 먹거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구상이었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이 예견되는 가운데 동북아의 물동량을 선진화된 인천공항과 부산항으로 유치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우리나라를 동양의 네덜란드로 설계해보자는 의욕적인 프로그램이기도 했다. 이 구상을 위해 남도구 전 국무총리를 팀장으로 여러 차례 국제회의를 가졌고 유럽의 선진 물류국인 네덜란드와 벨기에, 아일랜드 등도 방문해 물류 시스템의 운영을 두루 살폈다. 2001년 2월 그동안 논의된 아이디어를 집성해 하버드 대학 한국학연구소에서 세계화 시대를 위한 한국의 새로운 프로그램 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영어로는요, A Program for Korea in the Age of Globaliza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이 흥미가 있었던지 그 내용이 하버드 대학의 학술지 하버드 아시아 퍼시픽 리뷰가 그의 가을호에 실리기도 했다. 나도 이런 학문적 성취에 고무되어 그 내용을 중심으로 세계로 가는 길목을 잡아라 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동북아 물류허브로 만들자는 이 구상이 김대중 정부에서 중요 정책으로 채택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리하여 이 프로그램이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던 노무현에게 선택되었고 훗날 그의 대선 공약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2000년 하와이 체제 중에는 뜻밖의 일도 있었다. 그 교민들이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에게 한국 측 위원장을 맡겼다. 나는 잠시 하와이에 와서 공부하는 만학도에게 그것은 가중한 공무라고 사양했으나 그들의 눈물 어린 설명과 간곡한 요청에 감복해 중책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 1903년 3월 인천 제물포항을 출발한 한국의 첫 미국 이민선 게리코는 사탕 수수반 노무자 102명을 태우고 하와이 호놀룰루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떼약볕 아래 온종일 땀 흘려가며 열심히 일해 겨우 일당 75센트를 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그 돈 가운데 상당액을 교회를 짓고 상해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일에 헌금했다. 나는 이런 선열들의 애국심에 감동했고 그런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다.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은 많은 성과를 올렸다. 가장 큰 성과는 하와이 교민들이 일치단결하고 자신감을 갖게 된 점이었다. 그 뒤 누구든 하와이에서 지사나 시장 또는 연방의회, 주회에 진출하려면 약 4만 명을 헤아리는 한국 교민의 지원 없이는 어렵다는 사실을 현지인들이 인식하게 되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우당 정신을 찾아서입니다. 이 회고록에 명시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나는 1984년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을 돕기 위해 우당 장학회를 설립하고 그 이후 30년 이상 장학사업을 꽤 열심히 해왔다. 1990년에는 서울 동숭동에 우당 기념관을 마련해 우당의 기념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우당을 재조명하고 기리는 사업에는 몇 가지 목적이 있었다. 첫째, 그것은 우당이라는 인물을 널리 알리는 일이었다. 물론 고인이 지하에서 이런 취지를 알았다면 극구 반대했을 것이다. 우당의 가치는 그의 익명성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표면적인 활동을 기피했다. 일제강점기의 상황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매사를 숨어서 도모했고 그런 원칙을 생명처럼 지켰다. 그래서 그가 서거하자 당시 언론에서는 그를 이면 지도자라고 칭하기도 했다. 그에 앞서 사만갑족 가문에서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온 육형제가 일제의 국권 침탈 이후 모든 재산을 팔고 솔가해 망명한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그렇지만 육형제와 후손 중 누구도 이런 일을 자신의 이익의 토대로 삼으려 한 적이 없다. 그런 마당에 우당의 공로를 내세우고 기념하는 일은 가문의 전통에서 벗어난 일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우당을 내세워 무슨 이익을 구하는 것도 아닌 마당에 이제는 역사를 역사로 담담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선열들의 삶 가운데 하나로 떳떳하게 우당을 소개하고 그 뜻을 되새길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 시대 흐름을 꿰뚫어보는 우당의 해안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는 당시 서울의 상민들이, 여기서 상민이라는 얘기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상민들이 중심이 되어 세운 상동교회에서 상민 출신의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그 교회에서 신식 결혼식을 올렸다. 나아가 그는 일찍이 노비 해방, 적서타파, 과부의 재혼권장 등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의 항일운동은 이런 개혁정신의 바탕 위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그 많던 가사는 모두 소진되었고 형제들도 대부분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우당 역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가 일경에게 붙들려 고문 끝에 옥사했다. 요즘처럼 양극화가 심화되는 세상에서 우당의 행보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거족의 지위를 버린 채 평민의 길을 스스로 찾아갔으며 그런 정신의 토대 위에서 독립운동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삶은 차라리 한편의 드라마였다. 셋째, 같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으나 우당이 혁명적 결단으로 자신의 삶을 건설해온 점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 가담했지만 직접 행동할 필요성을 느끼자 바로 베이징으로 돌아가 무장 독립 투쟁의 불씨를 살리고자 했다. 그러던 중 도쿄에 유학했던 젊은 아나키스트들과 만나 장차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에 대해 토론하게 되었다. 그들은 우당의 아들뻘인 이을규, 이정규, 김종진 등 젊은 이들이었지만 우당은 이들과 토론하는데 거침이 없었다. 우당은 이 자리에서 젊은이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갔다.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만드는 공동사회여야 하네. 이 말을 들은 젊은이들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아나키스트입니다 라고 말을 받았다. 그러자 다시 우당은 나는 아나키즘에 대하여 알지 못하네. 그러나 그게 아나키즘이라면 나는 그것이 한국의 독립운동이 실현하고자 하는 바라고 생각하네. 아나키즘이 나의 생각과 상통된다면 이는 필시 가끔 시작비가 아니었네. 나는 오늘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생각하여 왔는데 자네들이 아나키즘이란 주의와 공통된다고 하니 나는 부지불식간에 아나키스트가 된 것일세 라며 흔쾌히 이 젊은이들의 동지가 되었다. 네, 여기서 각주를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대화 당시에 젊은이들은 무정부주의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일본인들이 아나키즘을 번역한 말로서 정확한 표현은 아니었다. 그래서 필자는 이를 아나키즘이라고 옮겼다. 즉 아나키즘을 무정부주의라고 하면은 조금 곡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원어를 원어로 이해하기보다는
번역된 말로 이해하면 오해가 생긴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나키즘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도연명의 귀걸에서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로 지난날의 잘못을 이제 깨달아 알았다는 뜻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끔 시이작비란 말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당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아나키즘이 독립운동자의 견지에서 나는 가장 적절한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에서 모든 운동자들이 자기 사상은 어떻든 간에 실제에서 무정부주의의 자유연합 이론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며 기미는 1919년 3월입니다. 1919년입니다. 기미 이전은 즉 1919년 3월 1일 운동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기미 후 지금까지 수많은 단체와 조직이 생겼지만 그들 사이에 단원 자신들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적인 명령에 맹종하여 행동한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러한 단체가 어디 있는가? 남들이 강철의 조직이라 하고 강제와 복종의 기율을 생명으로 하는 공산당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정로, 즉 공산 러시아와 같이 자기들의 정치 권력이 확립된 후에 말이지. 그들도 혁명당으로서의 혁명 과정에서는 운동자들의 자유합의에서 행동하였던 것이다. 네, 이 내용은 지금 이을규의 미간행 원고에서 나온 글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요. 이 앞에 이제 책 부분은 흰 바탕에 지금 검은 글씨가 있어서 그나마 조금 읽기가 편했는데요. 여긴 지금 짙은 회색 바탕에 지금 글씨가 있어서 제 글씨가 지금 거의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리게 읽는 글이 지금 많아졌습니다. 우당이 노년에 혈혈단신 극비리에 동북 삼성에 잠입하려 했던 것도 이런 자유의지 때문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당의 이런 사상과 삶의 궤적은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못했다. 나는 이를 우당 개인의 역사라기보다 개화기 또는 독립운동 시기 우리 사회의 모순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선각자들의 혁명적 결단이라는 맥락에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당 정신은 내가 공적 삶을 건설해가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인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의 나를 지탱해준 가장 중요한 지주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미완성의 실록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욱 천착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한다. 네, 다음 소제목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입니다. 오는 2019년은 3.1운동이 일어나고 임시정부를 수립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다. 앞서 언급한 우당 이배영의 생각과 삶은 독립운동의 자장 속에 있었고 그 독립운동의 중요한 계기가 바로 3.1 혁명과 임시정부였다. 그런 점에서 나는 2019년을 어떻게 맞을 것인지 요즘 심사숙고하고 있다. 여기서 3.1 혁명이란 얘기는요. 나는 가능하면 단순히 3.1운동이라 하지 않고 3.1 혁명이라고 부르고 싶다. 왜냐하면 1919년 즉 기미독립선언과 임시정부 수립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임금의 나라에서 백성의 나라로 분명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왕정이 민주공화제로 전환한 것이다. 이것이 혁명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라고 각주가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왕조의 백성이 민국의 국민으로 스스로 탈바꿈한 이 혁명적인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그 이후 100년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었는지를 곰곰이 되새겨 보고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1945년 이후 70년의 역사가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이후 100년의 궤적 속에서 돌이켜 보는 일이다. 이 100년의 역사를 과연 무엇으로 기록하고 기념할 것이며 나아가 거기서 무슨 비전을 찾아낼 것인가. 내가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들도 그 100년의 이야기들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용해해 담아내려는 것이 요즘 나의 생각이다. 네, 제가 마지막 부분을 조금 잘 못 읽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563쪽에는요. 이종찬이 걸어온 길 이렇게 해서
1936년부터 2015년까지 연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가 562쪽까지 이 2권을 읽어서요. 거의 1000페이지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앞에 책이 약 470페이지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1000페이지 넘는 분량을 함께 읽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지만 다른 책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재미있고 또 우리가 몰랐던 혹은 미처 정확히 알지 못했던 부분을 상당히 자세히 기술해 놓은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종찬이라는 개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의하지 못할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이 참고해서 걸러서 잘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주 긴 책 함께 읽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더 좋은 책으로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황 작가였습니다.